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5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요,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역시도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챕터 4장인데요.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요, 심리사회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목표와 과정을 살펴보고요. 오늘 주요 내용은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목차를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1절 심리사회 모델의 철학과 기본 이념인데요. 오늘 이제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한 4주에 걸쳐서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심리사회 모델인데요. 이 심리사회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생활사를 다각적으로 사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사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혹은 현재 경험과 관련된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통찰함으로써 성장하도록 원조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클라이언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과거의 경험과 또 현재의 경험과 관련된 어떤 내적인 그런 자아를 한번 성찰을 해봄으로 인해서 성장의 밑바탕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에서는요, 인간을 단순히 심리적인 측면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를 동시에 고려하므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한 포괄적 또 전체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모델이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델에서는요, 가족, 또 개인 및 가족의 최근접 환경이나 환경 속의 인간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사정 또는 진단을 강조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떤 심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불안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공포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대인관계를 기피한다든가 뭐 이러한 심리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리사회 모델은 말 그대로 이 심리와 개인의 그 클라이언트의 심리와 그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모델이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요, 이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를 합니다.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환경 속에 인간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환경이 사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이 이런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그 대전자에 배우는 과목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사회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인간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 환경 속의 인간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해서 클라이언트가 아닌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환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나 이 사회, 이 구성원들조차도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살다 보면 어떤 내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나와 사회 환경과 계속적으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사회 모델, 그러니까 나의 심리와 클라이언트의 심리와 사회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어떤 이 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내 주변 환경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제대로 파악함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성찰을 해보기도 하고요, 주변 환경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나 욕구들을 충족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이 심리사회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정이에요. 사정은 우리가 진단이라는 그 용어를 또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진단과 사정은 조금은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진찰을 받고 그 진찰을 받은 거에 대한 진단을 받죠. 이게 이제 의학적인 그런 절차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이것을 진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그 의사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신체적인 그런 치료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어떤 심리를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찰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사정한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이것이 어떤 원인에 있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클라이언트의 욕구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이 심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측면만도 강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심리와 사회 환경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결과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거, 사정하는 거, 이게 심리사회 모델의 중요한 철학과 기본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 기반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이론적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 기반은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그리고 체계 이론과 생태체계 관점, 또 자아심리학, 이 세 가지의 이론을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정신분석 이론은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이 정신분석 이론을 배웠을 거예요. 이 정신분석 이론은 누구의 이론이죠? 프로이드라는 그 심리학자의 이론이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사회복지 실천에 전문적으로 체계화되는데 기여를 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의 클라이언트 개입 기법에 많은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현재보다 또 미래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현재의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또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드, 에고, 스포에고 이런 거 한번 배워보신 적 있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모든 사람의 행동은 과거 어렸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전제로 한 이론이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론은 심리사회 모델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개별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의 관점인데요. 개인의 행동은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체계 이론은 심리사회 접근 방법이 지닌 본래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을 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person in environment예요. 환경 속의 인간 이런 거죠. 이 체계 이론이나 생태 체계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체계와 체계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을 예를 든다면 부부 체계가 있죠.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의 체계가 있어요. 엄마라는 사람, 아빠라는 사람, 또 자녀라는 사람. 이것이 묶어져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것을 가족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족 내에는 부부 체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체계가 있고요. 또 형제와 형제 자매의 체계가 있어요. 이 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그 이론이 체계 이론하고 생태 체계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이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자아 심리학이에요. 자아 심리학은 개인의 내적 상태와 외부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을 강조를 해요. person in environment죠. 환경 속의 인간. 인간의 행동은 사회 환경에 영향을 주고 사회 환경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나 안정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 기반은요, 정신분석 이론,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의 관점, 자아심리학 이런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심리사회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리사회 모델의 기본적인 가치와 실천 원칙은 무엇이냐? 우리가 개의통수 비자비 배웠죠? 인간관계의 원칙, 개의통수 비자비 이렇게 7가지를 배웠잖아요. 우리 심리사회 모델에서 이 7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 실현하려고 하는 그 원칙은요, 수용이에요. 그리고 개별화, 또 자기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용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 클라이언트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심리사회 모델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개별화는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특수한 성질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개별 클라이언트를 온조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주감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그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의 여건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온조 방법을 강구한다. 이게 개별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요. 또 자기결정, 스스로 중요한 것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주는 거, 이것이 우리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중요한 실천의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구체적인 사안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2절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목표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을 할 때는 어떠한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첫 번째요, 관계 형성을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개별화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한 공감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 조금 전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수용, 개별화, 자기결정,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중요한 것은요, 이 관계 형성이 중요해요. 관계 형성.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처음 만났을 때 관계를 잘 형성을 해야만 그 이후에 이제 개입 과정에서도 아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첫 만남부터 이게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개입이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 수용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개별화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자기결정하는 거 다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목표는요, 클라이언트의 과거 경험이 현재 심리, 내적 혹은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목표는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과거 혹은 현재 경험과 관련해서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통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의 궁극적인 개입 목표는요, 클라이언트의 편안함, 또 만족, 그리고 자아 실현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심리사회 모델에서 아까 강조를 했지만 사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정. 그래서 그 사정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 성찰하고 통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 또 그렇게 도와주는 거, 이것이 심리사회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심리사회 모델을 가지고 한번 개입을 하는 그런 개입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입 과정은 첫 번째가요, 초기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정 단계, 세 번째는 개입 단계, 그 네 번째는 종결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과정, 이 네 단계인데요. 네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 초기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사회 모델로 개입을 할 때, 우리 초기 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심리사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심리사회 조사. 우리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초기 단계는 심리사회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초기 단계의 기본적인 과제로서 왜 접촉해야 하는지를 클라이언트가 이해하도록 하는 일과, 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원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확립하는 일, 또 클라이언트를 원조에 참가시키는 일, 또 치료를 시작하는 일, 심리사회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들이 이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는요, 심리사회 조사와 관련된 사실 수집에 초점을 두게 돼요. 사회복지사는 초기 면접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의 원인, 또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한 방법들은 무엇이었는지, 또 클라이언트의 현재 문제 상황에
기여한 요소들은 무엇이었는지, 문제와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초기 발달 과정 및 원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조사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면서 언어적인 정보 외에도 비언어적인 표현으로서 이루어지는 정보도 수집을 해서 심리사회 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초기 단계에서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초기 단계에서는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친밀한 관계를 확립하고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친밀 관계가 확립이 안 되면요, 우리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친밀 관계를 갖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라포 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포. R-A-P-P-O-R-T. R-A-P-P-O-R-T. 라포라고 그러는데요. 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 신뢰관계가 구축하는 것이 초기 단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뢰관계, 서로 개의통수 비자비 얘기할 때도 비밀보장 얘기했잖아요. 또 개별화, 수용 얘기했잖아요. 자기결정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일단은 친밀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포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클라이언트가 이런 심리사회 조사를 하더라도 자기의 솔직한 감정, 의도적인 감정 표현이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문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심리사회 모델에 있어서 초기 단계, 첫 번째 개입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심리사회 모델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개입 단계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초기 단계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사정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수집된 사실로부터 추론을 전개하는 과정을 우리는 사정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한번 추론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진단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정 단계에서는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그와 둘러싼 환경을 통합한 전체 틀 속에서 여러 체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그리고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 속에서 많은 체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이제 한번 심리사회 모델로 개입을 한다고 하면요, 이 피해 아동의 문제는 학대받는 아동이잖아요. 매를 맞는 아동이잖아요. 이 아동의 문제를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가 심리사회 모델로 접근을 한다면 그 아동에 대한 쭉 개인력 또 가족력 이렇게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인적 사항을 조사를 하죠. 그 조사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 학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는 거.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체계상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 아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을 우리가 사정한다, 사정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정에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요, 역동적 영역으로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성의 제 측면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검토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원인론적인 영역에서요,
문제의 원인이 현재 상호작용 내에 있는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사건이 있는지, 또한 클라이언트의 딜레마의 원인 속에 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정을 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셋째는 임상적 영역으로서요,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기능적 측면을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학대받는 아동의 예를 통한다면요, 이 학대받는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학대받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사정 단계를 통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아동이 그것을 견뎌내고 학대받지 않는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 학대 가해자를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역동적인 영역, 또 원인론적 영역, 또 임상적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한번 사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정의 방법은요,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간과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조합해서 사정의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회복지사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한테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문제가 무엇인가? 이 학대받는 아동이 나를 찾아왔는데 이 학대받는 아동의 문제가 본인의 문제인가, 또 가해자의 문제인가, 가족의 문제인가, 아니면 학교의 문제인가, 주변의 어떤 상황이 문제인가,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이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거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학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들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하면서 사정을 해야 되고요. 변화되고 수정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거, 그 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끊임없이 계속 질문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정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심리사회 모델에서요, 개입 과정의 세 번째는요, 개입 단계예요. 개입. 자, 초기 단계에서 조사를 했죠. 또 사정 단계에서 이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개입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치료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개입 단계예요. 치료의 목표와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음으로써 고정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인식시켜줘야 되고요. 목표와 방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개입 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치료의 목표와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치료 과정을 점검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치료의 목표와 방법을 결정할 때도요, 아까 우리 중요하게 여기는 같이 얘기했죠. 사회복지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은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치료 목표도 또 방법도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과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고 개인과 환경 모두에게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학대받는 아동, 그러면 학대받은 아동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학대를 가한 가해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학교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다 환경이잖아요. 그 학대받은 아동의 주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과 환경 모두에게 개입을 해야 돼요. 그 학생한테 너 맞지 않으려고 도망 다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리는 사람은 계속 있는데, 그래서 때리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도 개입을 해야 되고 학대받는 사람도 개입을 해서 서로 개인과 환경과 개인의 양쪽을 다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개인, 부부, 가족 혹은 환경 체계들에 개입하게 될 때 필요할 경우에는 집단 실천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옹호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입을 했잖아요.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과정, 첫 번째 초기 단계, 두 번째 사정 단계, 세 번째 개입 단계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입을 했으면 이제 종결을 해야 되잖아요. 종결 단계가 있습니다. 개입 단계에서 설정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의 목표와 계획이 성취되었다면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종결 단계.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종결 단계는 초기 단계 못지않게 중요해요. 사회복지사의 종결 기술과 민감성, 자기 인식 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초기에 문제를 안고 있는 학대 아동을 제가 이제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이 학대받는 아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정을 하고 또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치료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학대받는 그런 가해자에 대해서도 개입을 했고 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었어요. 그럼 이제 종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결을 하게 되면 그 종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후 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요. 또 종결을 할 때 이 사회복지사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개입 과정에서는 그것이 가해자도 더 이상 가해를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고, 또 피해자도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재발할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종결을 하는 과정에서 좀 서운한 그런 감정이 있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 양가 감정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결 단계에서 이 초기 신뢰관계를 구축한 거 이상으로 종결 단계에서도 이 사회복지사가 참 민감하게 잘 정리를 종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결 이후에도 이 사후 관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적응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이 종결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종결이 끝난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 3절입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이에요. 이 개입 기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개입 방법과 간접적인 개입 방법,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개입 방법은 직접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지하기가 있습니다. 지지는 심리사회 모델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기술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신뢰나 존중, 도우려는 태도를 직접적인 표현으로 전달하면서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표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받기 위해 기관을 찾아왔을 때 느끼는 긴장이나 불안감을 덜어주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면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개입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지해준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하기는 아까 얘기했던 라포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입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지해준다, 지지해주는 기법에는 재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재보증. 다른 말로 안심이라, 안심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재보증은요, 클라이언트가 죄책감, 불안, 분노, 수치감을 느낄 때 사회복지사는 이를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것을 재보증이다. 다른 말로 안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격려해주는 거. 격려해준다는 것은요, 클라이언트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사회복지사의 진술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수단으로 격려하기를 사용을 합니다. 예. 격려한다는 것은 지지하기의 하나의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적극적인 경청. 우리 경청 기술에 대해서 배웠죠? 적극적인 경청. 어떤 거 얘기했죠? 예, 끄떡끄떡. 예? 짧은 표현, 강조 반응,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예, 끄떡끄떡 해주는 거. 같이, 추임새를,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 예,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적극적인 경청이고요. 이것은 경청 기술에서 배웠죠. 이것이 하나의 지지하기의 하나의 기법이다 할 수가 있고요. 선물 주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로 선물을 주면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뭐 이런 거죠. 비언어적 지지. 이런 것들이 지지하기에 들어가요. 비언어적 지지. 예, 이렇게 포옹해 주는 거. 이것도 지지해 주는 거죠.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는 게 아주 비언어적 지지에서 굉장히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지하기의 한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개입 방법 중에 두 번째는요, 직접 영향 주기예요. 다른 말로 지시하기라고도 하는데요, 제안이나 조언 등을 통해서 직접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영향을 준다 해서 직접 영향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로서 사회복지사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직접적인 영향이 효과적이려면 지지 과정을 통해서 신뢰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라포 형성,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경청하고 클라이언트가 서 있는 곳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이 조언 기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의사소통 기술에서 조언 기술. 이 조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충분한 그 신뢰관계가 구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조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직접 영향 주기,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에는 클라이언트 자신의 제안을 격려하고 강화하거나 장려하고 또 현실적인 제안을 설정하고 또 직접적인 조언을 하고 대변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직접 영향 주기의 하나의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개입 방법 세 번째는요, 탐색 기술 환기입니다. 탐색 기술 환기 기법은요, 클라이언트에게 사실 및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고 표출하게 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자, 탐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기술한다. 예, 이 탐색과 기술은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을 둘러보는 것. 자, 기술은 단순히 자신이 보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환기는요,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끄집어내므로써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도록 돕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탐색 기술 환기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탐색은 한번 자신이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둘러보는 것을 탐색이라고 그러고요. 기술은 그 둘러본 것을 자신이 본 그대로를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술이에요. 환기는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끄집어내서 이 감정을 정화시키도록 경험하도록 돕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사회 모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심리와 사회, 환경을 접목시킨 그런 기법이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탐색 기술 환기 기법에는 초점 잡아주기, 부분화하기, 화제 전환하기 등의 그런 기법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요. 직접적인 개입 방법. 네 번째는요. 개인을 상황 속의 인간 관점에서 고찰해 보도록 돕는 기술이에요.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조직, 다른 집단, 뭐 여기에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성당도 있을 수 있고 절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환경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최근 사건에 대해서 고찰을 한번 해보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기법은요, 논리적 토의 및 추론이 있어요. 또 설명해주는 거, 또 일반화하는 거, 변호하는 거, 역할극하는 거, 강화시키거나 명확화하는 거, 또 교육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환경 속의 인간의 나, 환경 속의 나를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법을 우리는 개인을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에서 고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요, 클라이언트의 외부 환경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직접적인 설명, 질문, 언급 등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내부 환경이요. 클라이언트 자신이 숨겨진 반응, 사고, 감정의 성격 등에 대해서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세 번째는 원조 상황이에요. 치료 내지 개입 실천의 모든 과정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과 이해 정도를 탐색해서 원조 과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을 상황 속의 인간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클라이언트의 성격과 행동의 역동성을 고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의 직접적인 개입 방법, 클라이언트의 성격과 행동 유형, 방어 기제 등 심리 내적 역동에 대해서 고찰하는 기법을 이 역동성을 고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방법에는 명확화, 해석, 또 통찰 등의 기법이 있어요. 뭐 해석 기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또 통찰,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명확하는 명확하게 한번 자신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어떤 그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요, 발달 과정의 고찰이에요. 클라이언트의 현재 인격과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이나 초기 생활의 경험을 클라이언트가 생각해보고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이에요. 여기에 이 기법은요, 과거의 문제가 현재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법이 발달 과정, 그동안에 태어나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발달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돌이켜볼 수 있도록 또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발달 과정의 고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기법으로는요, 명확화가 있고요, 해석, 통찰, 논리적인 토의 및 추론, 설명, 일반화, 역할극, 광화, 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이 발달 과정의 고찰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우리 심리사회 모델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 직접적인 개입 방법, 간접적인 개입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두 번째 큰 틀에서 간접적인 개입이에요. 이 간접적인 개입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을 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그 개인의 클라이언트한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라면, 이 간접적인 개입은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요,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이것을 간접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조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 물적 환경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기법을 간접적인 개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여 제공하고 옹호 및 중재 활동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원조를 해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회복지사가 환경에 개입할 때는 자원 제공자, 자원 발굴자,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 해석자, 조종자, 옹호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개입 방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원조 관계를 갖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심리사회 모델에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 방법, 또 간접적인 개입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심리사회 모델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사회 모델은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맺게 하고요, 다양한 환경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행동하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자원을 창조하고 발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모델이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심리사회 모델이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하기는 하지만 정신분석적 접근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심리 내적 요인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결국 문제의 원인을 사회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찾으려는 면이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주 관점은 인간과 사회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심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개인이나 가족에게서 찾는 면이 강조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회적 약자나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개입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심리사회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심리사회 모델을 통한 개입 과정, 초기 단계, 또 사정 단계, 개입 단계, 또 종결 단계, 이 네 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심리사회 모델을 통해서 개입하는 개입 기법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 방법, 또 간접적인 개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심리사회 모델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